만나서 반갑습니다. 연금 아카데미 부분을 맡은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정책팀에서 일하고 있는 주수정이라고 합니다. 네, 막 저를 페이스북에서 연금 꿈나무라고 막 많이 홍보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금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단지 앞으로 연금을 오랫동안 많이 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제가 뭐 발제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이랑 같이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노인과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왜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가난한지, 그리고 나의 노후는 가난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두 번째에서는 청년이 국민연금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청년이 국민연금을 좋아하게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목차 앞부분에 되게 뜬금없이 센베 과자랑 밥한바가 있는데 좀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랑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일을 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을 시간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과자 사 먹기 전에는 과자는 이 센베 과자밖에 안 먹어봤었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주니까 이 밥 한 번밖에 안 먹어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맛있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되게 할머니랑 애기랑 좀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다른 연령대 있지만 이렇게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구나, 또 그런 무언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랑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이 밥한바와 센베 과자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되게 노인들이 가난하게 삽니다. 또한 청년들도 힘들게 살고요.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는데 이거 보시면 이게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먼저 핸드폰 보급량,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대학 진학률, 주류 판매, 네티즌 참여율, 사이버 폭력, 자살률, 그다음에 고령화 속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올까요? 예, 노인 빈곤이죠. 우리나라 노인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OECD 국가들의 상대적 노인 빈곤율인데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이하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국은 빈곤율이 45%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준보다 노인 100명 중 45명이 더 가난하게 산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압도적이죠. 그 두 번째로 아일랜드가 따라왔는데 절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요. 그냥 OECD 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빈곤율이 13%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노인 빈곤율이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2006년부터의 지표인데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 부양비가 늘어나는 것도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를 자꾸 안 낳고 나이 드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한 사람이 몇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가 하는 그 지표가 자꾸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표로 얘기하면 감이 안 오니까 노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울 새벽거리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50살 장기호 씨는 택시 운전사입니다. 이 시간엔 손님이 좀 없죠? 그렇죠. 이제 6시에서 한 7시 정도 사이에 그렇게 높고. 장 씨가 새벽에 운전하다 보면 꼭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한 명 보이네요.
종이 박스, 빈병 같은 폐품을 주워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같은 거 가지고 도로변으로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깜깜할 때 이렇게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이 추위에 폐지를 줍는 사람들은 대체 누굴까요? 폐품을 주워 팔면 얼마나 벌까요? 잘은 모르지만 확실한 건 그런 사람들이 최근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 뭐 어때요? 좀 자주 보이나요? 이제 예전에 비하면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택시들이 우리는 장 씨의 택시를 타고 폐지 줍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또 한 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오셨네요. 예. 왜요? 이분은 새벽 3시부터 나와 이만큼 모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새벽에 나오면 박스. 아유 추우신데 그래도 아니, 뭐- 연세도 있고. 아니 그건 이제 뭐 이렇게 장갑 끼고 이렇게 하니까는 예. 뭐 그렇게 새벽에 그 약간 그저 조금 쌀쌀하다는 것뿐이지 예. 별로 뭐 그래. 그래도 뭐 콧물이 이렇게 흘리시는데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리곤 또 카트를 끌고 어디론가 바삐 갑니다. 골목이 아닌가? 저기 또 한 명. 쓰레기 더미를 살펴보는 할머니가 있네요. 유모차엔 종이 박스 하나가 달랑 실려 있을 뿐입니다. 이 호텔 요 빨간 불 예. 거기 가면은 그 깡맥주 예. 그런 거 먹고 아 있어요? 아 그런 그거 모으시려고. 예, 아니 거기 가시는 거예요? 예, 여기 아 모아줘요? 아니면 거기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따로따로 많아. 이렇게 쓰레기 주는 거? 이분 쓰레기 좀 아, 그런데 한 발 늦었네요. 캔은 없어요? 맥주 캔은? 없네요 오늘은 아. 이거 뺏기. 그래도 주웠네. 예. 어떤 때 오면 여기 오만 봐서 딴 사람이 가져나가 네. 그럼 오늘 딴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가져갔어요. 네.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학교 안에 쓰레기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3학년 되고 4학년 되고 그러니까 그 쓰레기통에 캔 줍는 할머니들이 학교 안에 되게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구도 사고 그래가지고 막 폐지가 많이 나왔는데 폐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못 내려다 놓고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또 다시 내려놓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 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뉴스 같은 데서도 많이 보는데 할머니들이 이제 구역 같은 거 가지고 다툼을 많이 하신대요. 이제 이쪽 구역의 폐지는 내 건데 왜 네가 가져가냐 막 이러면서 막 머리 잡고 싸우고 막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내일같이 공감이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었어서 그런지 이제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같이 살았어서 그런지 되게 공감이 많이 가요. 그리고 어렸을 때 사실 저희 할아버지도 이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 따라서 서울에 무작정 왔고 할아버지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으시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으니까 뭐 일을 할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아들한테 막 할아버지가 약주를 많이 좋아하셨는데 약주 사 먹어야 되는데 용돈 달라 막 그리고 막 손녀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막 간식 사 먹이고 싶은데 용돈 달라 이런 말씀을 하기가 좀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고 막 교통사고도 진짜 많이 당하시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막 하지 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용돈 아주 풍족하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악역 없는 드라마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지금 우리의 실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어른들한테 돈을 아주 많이 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숫자는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에서 작년에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청년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비, 월세비, 그리고 이제 생활비 같은 것들을 전국에 있는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월세 같은 경우는 39만 원 더하기 빼기 15만 원 정도, 그리고 생활비 같은 거는 32만 원 더하기 빼기 15만 원 정도, 이만큼을 부담하면서 살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이 생각보다 자취 형태로 이제 따로 떨어져서 나와서 사는 형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는 애들은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나와서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2배로 들죠. 그런데다가 이제 또 등록금도 계속 오르니까 이게 검정색 줄은 국공립대학 등록금, 파란색 줄은 사립대학 등록금인데 2002년부터 계속 오르죠. 그러다가 2012년 때는 반값 등록금 투쟁을 많이 해가지고 잠깐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3년도 유기영 의원실에서 낸 보도자료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대학 정부가 학자금 빌려주는 제도를 2005년 2학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대요. 근데 계속 빚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제 대출 받아서 사회에 나갔으면은 갚아야 되는데 그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액 인원을 보시면은 139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생이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의 사람들보다는 안 되는 사람들이 빚을 못 갚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표는 신용 유의자라고 했는데 그게 신용 불량자라는 말이래요. 근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원래 670명이었는데 4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게 이렇게 수치로도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취업할 때 스펙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해야 된대요. 뭔지 아세요? 8대 스펙 뭐 왜 이렇게 많은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어느 대학에 가느냐, 그다음에 학점을 얼마나 받느냐, 그다음에 인턴하고 그리고 자격증 따고 영어하고 그리고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를 가야 된대요.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되게 희한한데 이걸 해야 된대요. 봉사활동. 봉사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무슨 상 같은 걸 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 타고 이렇게 8개를 해야 되는데 이건 보면은 막 자격증에 못 썼다고 한자 따고 언론사 경제 자격증 따고 그다음에 기타가 되게 웃겨요. 뭐 성형수술하고 이력서 사진 찍고 그리고 막 여자애들 이렇게 면접 보러 갈 때 메이크업 하는데 그 진짜 비싸더라고요. 한 번 하는데 7, 8만 원 막 이러더라고요. 막 그거 하고 아프리카 해외 봉사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해외 봉사를 갔다 오고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결혼도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정말 알 수가 없죠. 막 남자는 8천만 원, 여자는 2,900만 원. 그리고 또 집 사는데 이만큼 들고. 아기를 또 낳으면은 또 돈이 막 엄청 들어요. 초등학교 갈 때까지 위에는 2003년 그래프고 밑에는 2012년 그래프인데 막 늘어난 게 보이죠. 이거를 다 합치면 그러니까 애가 대학교 가는 것까지 다 합치면 3억 800만 원 정도가 든대요. 이걸 또 해야 돼요. 그러고 저번에 김남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결혼을 했어요. 양가 부모님 계시죠? 용돈 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른편에 보이는 그래프가 이제 노부모의 경제를 누가 부양하느냐에 대한 건데 부모 스스로 한다는 비율은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제 뭐 자녀들이 나눠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왼쪽에 보이는 표에 보시면 이게 삼성은퇴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는데 한 33만 원 정도를 드린대요. 그래서 2분 드리면 이제 70만 원. 예, 쓰는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벌 곳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게 2013년까지 이제 고용률이랑 실업률 지표인데 이게 통계청에서 어제 나온 자료예요. 이게 자꾸 오르더라고요. 원래 그전 지표로 하려고 그랬는데 막 자꾸 오르는 거예요. 어제 뉴스가 완전 크게 났어요. 2013년도에 청년 고용률이 마이너스 0.7%나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 고용률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마이너스 0.2, 뭐 마이너스 0.1 오를 때도 있었고 이랬는데 마이너스 0.7로 확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도 보시면 전체 실업률이랑 15세에서 29세 실업률이 막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보이시죠? 한 2배 정도? 전체 실업률은 3%, 4% 정도인데 15세, 29세는 8%, 7%. 예. 쓰는 돈은 많은데 벌 곳이 없고 이것도 보시면 이제 다른 인구랑 대비해서 청년층 초록색 고용률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막 쓸 돈 이렇게 많은데 벌 돈이 되게 쥐꼬리 많아요. 제가 구할 수 있는 자료 이것뿐이라서 못 구했는데,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얼마를 버느냐를 조사를 했더니 평균 한 250만 원, 그리고 대졸 이상이면 320만 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왜 이렇게 수치가 높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업체인 거예요. 그 밑에 영세 사업장이나 뭐 다른 비정규직 뭐 이런 사람들은 이만큼을 못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까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돈은 사실 계산을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한 달에 200만 원씩 해가지고 벌면은 스펙비 다 갚는데 6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 이제 결혼하는 돈, 뭐 집 사는 돈, 뭐 여러 가지 다 더하면은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예, 4, 5정 되고 나면 뭐 먹지? 그러니까 45세 은퇴하고 나면 막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기가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가 바빴는데 그 시절에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노후대책이니 뭐니 하지만 우리 애들을 키우치기면 힘들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도 못 해봤지요. 국민연금을 들어놓는다든지 그런 건 안 하셨어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왜 안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들로 이제 먹고 살기 그래서 어떤데 그런 정신도 없고 예.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좀 쭉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니까 좀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아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세요? 네? 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이 맨날 살아봐요. 고생만 하고 마음대로 대도 안 하고 자식들도 마음대로 대도 안 하고. 아이 저녁에만 맨날 아유 이대로 눈 안 떠지면서 갔다. 네, 그 전까지 그 노인분들의 삶이 그냥 우리나라 노인들 그렇지, 왜냐면 옛날에 못 살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지금 우리 얘기랑 똑같잖아요. 먹고 살기가 바쁜데 노후 대비는 언제? 예,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완전 내 얘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되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식이랑. 이거는 이제 퇴직한 사람들의 노후 생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물어본 건데, 은퇴자 자신이라는 비율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그 밑에는 이제 외국 자료거든요. 근데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대만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에다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정부 탓이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죠. 그래서 우리한테 팽배한 인식, 그리고 뭐 청년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팽배한 인식도 노후가 가난한 거는 개인의 문제구나 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내가 모자라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막 스펙 쌓고 이거 솔직히 내가 엄청 좋은 나라 가서 살면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혹은 아주 나쁜 나라 가서 살아도 인도나 뭐 미얀마나 그런 데 가서 살아도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내 의지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생과 또 그로 인한 결과를 내 탓이라고 말을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40년 뒤에 여기 계신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나는 뭐뭐뭐뭐 하게 될 것이다 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의자를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만난 분들도 계시니까 서로 자기 소개도 하고 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7시 10분까지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연금 이슈로 좀 다가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되게 다 내기 싫어하고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던데 그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이 사람 일하는 사람인가 본데 월급의 5%를 내는데 너무 아깝대요. 그래서 해지를 하고 싶대요. 그리고 세 번째 분은 이제 막 투자를 많이 하는데 국민연금이 그게 나라 돈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투자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은 이게 내가 어차피 노후를 위해 투자를 하는 거면 왜 굳이 국민연금에 해야 되는 거냐, 어차피 이거 고갈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위에 분은 이게 스웨덴 같은 뭐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 나라면 있는 게 맞는데 뭐 좀 이거 우리나라에는 있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아깝고 해지하고 싶고 받을 수 있나 잘 모르겠고 근데 뭐 세금은 내기 싫고 뭐 이런 마음들이 이제 청년들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나눠봤어요.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크게 커지게 된 그 근원이라기보다는 그 시발점 이번 연도 들어서 작년 들어서 그 시발점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노인한테 20만 원씩 기초노령연금을 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막 화내고 그리고 또 몇몇은 그래 줘야지 뭐 이러고 막 서로 막 다른 이야기를 막 주고 받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공약을 뭐 잘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뭐 몇 년 낸 사람은 더 주고 몇 년 낸 사람은 뭐 적게 주고 막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와 이게 뭐 알아듣기도 어렵고 그리고 내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공약이 잘 안 지켜진다는 걸 알면서도 막 저항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A값에 몇 프로를 주는데 그렇게 하면 소득 대체율이 몇 프로가 돼가지고 노인 빈곤 45%가 뭐 몇 프로가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계를 하는 게 국민연금 갈 기간이랑 연계를 한다는 건지 국민연금 그 모아놓은 돈을 뭐 갖다 쓴다는 건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전 국민한테 2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더니 그럴 돈이 없으니까 소득하에 70%한테 주겠다고 그러더니 아니 그러면 이건희는 안 받는데 왜 내냐 막 이러면서 막 또 싸움이 붙고 그리고 또 이제 현행한 대로 가면은 청년들이 이득인데 왜 바꾸냐 뭐 이런 얘기도 누가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들어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게 뭐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기초연금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연금은 막 이러면서 뭐 비슷한 말이 자꾸 나와서 이해가 안 가고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막 뉴스나 신문을 보면 이런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내일도 아닌데 머리 쓰는 건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난 모르겠다 이렇게 했던 게 대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하면서 이렇게 복지부에서 이런 사이트도 개설을 하고 있긴 한데 보면은 그게 뭐고 누가 받고 얼마 받고 어떻게 계산하세요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청년 입장에서는 이거를 생각해 볼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노인이 되면 얼마를 더 준다는 거고 그리고 그러려면 내가 지금 얼마를 내라는 건지 좀 청년은 이 사안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행동이라는 단체에서 기초연금 국민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청년 대표로 28세 정모 씨 120만 원 버시면서 5만 원을 내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박근혜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 때문에 피해를 입는 미래의 노인 세대다. 현재 20살은 평생 4,300만 원을 손해를 본대요. 그 현행안보다. 그리고 내가 지금 120만 원 벌어가지고 5만 원씩 내는데 당장 이 돈이면 친구들이랑 술도 먹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과연 내가 이걸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든다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랑 합쳐가지고 뭐 뭔가 제도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청년들이 장시간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를 할수록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거라던데, 그러면 국민연금 내지 말라는 거 아닌가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섞여서 어떻게 되는지 자리에는 못했지만 이 사람 말을 들으니까 맞아,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게 고갈되면 못 받을 거라고, 근데 왜 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다음은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재정 추계 현황인데요. 보이는 그 분홍색 그래프가 가장 최근에 재정 추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된 거는 2043년에 기금이 가장 커진대요. 그리고 60년에는 없어진대요. 근데 60년에 이제 저희가 한창 황혼을 즐기고 있을 시기인데 기금에 돈이 한 개도 없으면 우리한테 뭐 주냐 이거죠. 그쵸?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보다도 노인이 더 많은 나라들은 그러면 그만큼 연금 기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본, 미국, 스웨덴, 캐나다 이 나라들의 인구와 노인 인구를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일본은 한국보다 5배 이상, 미국은 거의 6배, 그리고 스웨덴은 훨씬 적고 캐나다는 비슷한데요. 그러면 이 나라들은 연금 기금이 그 사람들 다 줄 만큼 빵빵하게 차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만큼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그러면 정확히 5.26배가 되느냐 하면 5배보다 좀 떨어지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캐나다는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280억 불이 있다고 하는데 캐나다는 13억 불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줘요? 거기는 그러면 고갈돼가지고 나라가 망하게요? 막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치고 GDP 대비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 나라 물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생산성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GDP 대비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금이 27%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17%, 미국은 26%, 스웨덴은 27%, 그리고 캐나다는 8%밖에 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금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우리가 연금을 받는 거랑 그거는 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는 2040년이 되면 이 연금이 GDP의 50%까지 쌓인대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연금이 많아지면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나라 보면 연금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을 수도 없는데 왜 자꾸 고갈되면 연금 안 준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도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OECD 국가의 공적 연금 적립금 현황인데요. 막 숫자가 안 써 있는 나라들 있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거를 집계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안 쌓아놓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이제 4일 정도 연금 줄 만큼만 넣어놓고 아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이 고갈되는 거랑 연금을 운용하고 그 연금으로서 내가 연금을 받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말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게 다른 건지 이제 다음 시간 교수님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이제 청년들이 불만을 가지는 게 아까 그 댓글에서 보셨듯이 막 내 마음대로 내 돈인데 막 투자를 하고 국가 돈인데 투자를 하고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 소유인데 왜 투자를 너 마음대로 하느냐라는 주장과 그리고 또 이게 국민들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모은 돈인데 국민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투자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 정도의 주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그래서 이 오른쪽 편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내 통장에 넣어둔 내 돈 같은 존재인데 이거를 나는 이제 이자를 붙여서 받을 건데 투자 수익을 높여가지고 이자를 많이 붙여주면 좋지 왜 까먹냐 이러는 거고, 이제 또 오른편에 있는 얘기는 그러니까 국민의 돈인데
왜 연금관리공단 마음대로 쓰고 또 왜 위험한데 투자해서 까먹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을 때 도대체 국민연금이 왜 있고 그리고 이건 도대체 어디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두 주장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데가 있어서 도대체 그래서 국민연금은 왜 있고 이 연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 또 교수님께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 그 댓글에는 내가 어차피 노후 대비를 하려고 모으는 돈이면 꼭 국민연금에 낼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취재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없이 개인이 홀로 노후 대비를 하려면 결국 민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폐지 운동을 주도하는 납세자 연맹이 2010년 12월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납세자 연맹이 당시에는 삼성화재의 사적연금을 적극 추천한 것입니다. 과연 민영보험사의 사적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나은 노후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원래는 다 돼 있는데 나중에 바뀌었어. 그거 뭐야? 1994년 월 23만여 원을 내는 민영 개인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했던 김진용 씨. 당시 23만 원은 큰 돈이었지만 60세가 넘으면 배당금을 합쳐 첫 해부터 1,105만 원, 한 달에 92만 원이 넘는 연금을 준다는 가입 설계서를 믿고 보험료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60세가 됐을 때 민영보험사가 지급한 연금은 설계 당시 예시된 금액의 절반 수준인 551만 원, 한 달에 4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거는 뭐 들 때 막 20몇만 원씩 매달 그 어렵게 말해 필요하면 이자도 뭐 내면서 빌려서 냈는데 지금 와서는 도움이 안 된다. 가입 이후 시장금리가 떨어지자 민영보험사는 배당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약관을 들어 연금 지급액을 대폭 줄인 것입니다. 회사가 요새 이제 이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약속을 한 거는 약속을 지켜야 되지만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이제 중간에 해지를 하잖아. 그럼 받는데 이처럼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민영연금의 수익률은 국민연금 수익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자료 뽑은 거예요. 더구나 전체 보험료의 0.4% 정도만을 관리 운영비로 쓰는 국민연금과 달리 민영보험사의 경우 보험료의 11에서 15%를 수수료 등 사업비 명목으로 떼고 있습니다. 만일 55세 주부가 10년 동안 매달 9만 원을 국민연금에 낸다고 가정하면 평생 16만여 원을 노후연금으로 받지만 개인연금에 내면 절반도 안 되는 7만 6천 원밖에 못 받습니다. 더구나 5천만 원이 넘는 민영연금 가입액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민영연금이 훨씬 불리한데도 국민연금을 안 내는 사람 4명 중 1명이 민영연금에는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불신하고, 그다음에 주주의 이익이 목적인 그 금융회사의 개인연금은 오히려 신뢰를 하면서 국민연금 폐지하고 차라리 영리보험이나 가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위험한 생각들 갖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민영금융사에 국민연금을 맡기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1981년 칠레는 국민연금을 쪼개 20개 민영연금 보험사에 넘겼습니다. 민영화 이후 자산가격 폭등으로 10여 년 동안 높은 수익률을 올리자 민영화의 효과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자 칠레 국민들의 노후가 위협받게 됐습니다. 위험을 무릅쓴 민영회사들의 과도한 수익률 게임이 결국 화를 부른 것입니다.
실내의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민영하는 과정에서 그 민영화된 연기금을 운영하는 어떤 운영 주체들 간의 경쟁 심화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칠레 국민들의 노후소득이 원이 되는 연금이 그냥 마이너스 수익률 또는 아예 깡통이 되는 지형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쟁을 위해 쪼갠 20개 민영회사가 금융위기를 틈타 6개로 합병되면서 독과점이 시작되자 곧바로 수수료 등 사업비를 크게 올렸습니다. 그 민영화를 한다는 건 거의 우리로 치면은 이 보험 팟배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 행정비용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소득층부터 보험료 내기 힘들어지는 거죠. 칠레는 결국 2008년 민영연금에서 소외돼 빈곤층으로 추락한 서민들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덧붙이자면 이게 시사기획 창에서 만든 국민연금 관련 영상이었는데 사실 이 영상에서 제일 많이 나온 전문가분은 여러분이 이따가 만나 뵙게 될 김영명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게 많이 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많이 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안 내지.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 이거 왜 이렇게 조금 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유를 찾아와 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나라보다 적게 준다, 뭐 다른 나라보다 어떻다 뭐 이렇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 적게 내기 때문이에요. 정말 쉬운 이유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연금 보험료율이 이제 캐나다는 비슷하긴 했는데 핀란드 같은 나라는 21%. 그러니까 연금 보험료라는 말이 내가 번 돈에서 몇 프로를 여기다가 매달 내느냐 이건데 우리나라는 9%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면은 그 중에 9%를 내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회사, 그러니까 그거의 반을 내줄 수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은 여러분 월급에서 4.5%만 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 보면 많이 내는 나라는 스페인 같은 나라는 28%나 낸단 말이에요. 내가 100만 원 벌었으면은 그 중에 0.28%나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짧게 내거나 안 내거나 못 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이제 오랫동안 가입을 하면은 그 다음에 주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도 얘기를 했듯이 오랫동안 회사에 다니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회보험 적용률을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을 이제 비교한 표인데 보시면 정규직은 국민연금을 한 70%에서 80% 정도 가입을 했어요. 근데 비정규직은 반 정도 되죠. 반토막 나죠. 37%.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120개월 이상 낸다는 게 그러니까 10년 동안 낸다는 건데 국민연금은 이제 10년 동안 다 내야지 그 다음 생애에 있어서 매달 돈을 나눠서 줘요. 근데 10년보다 적게 내면 그냥 한 번에 주고 말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내는 경우에만 수급권이 생긴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극히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입한 사람 중에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국민연금에서 매달 똑똑 떨어지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17%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만큼 채워서 못 내기 때문이며 그 평균 납부 개월은 6.1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청년은 앞에 나온 그 두 가지 문제를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느냐 하면 좀 심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 하는 게 이제 고령화 속도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이 든 사람은 많아지고 젊은 사람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가입자 수 대비 연금을 받는 사람 수가 자꾸 늘어나요. 적게 내고 많이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자꾸 많이 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가 그거예요. 가입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 수. 그러니까 2060년 될 때까지 이렇게 완전 위로 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다가 청년들이 그러면 그 젊은 10년, 20살부터 30살 될 때까지 많이 미리 내두면 좀 낫잖아요.
근데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거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가입률을 보면은 2010년에 45% 정도가 되는데 18세부터 29세로 가면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청년의 근로빈곤과 연금 수급에 대해 연구를 한 어떤 학자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청년기의 실업이 연금의 수급권과 연금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그런 위험과 큰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 취업을 남들보다 꽤 오래 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평균 이상의 임금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게 꼭 또 정규직으로 살았으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의 모습을 보니까 되게 답답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하에 우리는 덜 내는 것은 고사하더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뾰족한 연금 개혁안은 없는 것인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 다음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토론 2개를 하고 이어서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이유들이 그냥 국민연금을 내기 싫어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철없고 오기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타당한 면과 부당한 면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은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도 않는 국가를 믿고 현 세대의 노인을 부양할 의무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폐지되거나 아니면 해지할 수 있는 제도로 되어야 한다. 라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 주장은 국민의 노후는 이제 그 안에는 집합적인 위험이 있으니까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이러한 노후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며 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서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예, 2가지 주장에 대해서 짧게 5분간 이야기를 해보고 5분간 발표하는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